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정우입니다. 지금 이번에, 북 고속열차 타고 2022년 동계올림픽 보러 가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중국 구간 단동부터 북경까지, 가면서 어떤 주요한 도시들이 있고, 그리고 그 도시의 관광 자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북경 단동부터 북경까지 어, 지금 단동 보이시죠? 이 단동에서부터 북경까지 이렇게 쭉 가는 데 있어서 이 거리가 대략 700km에서 800km 사이가 됩니다. 내비에서 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이 단동에서부터 북경까지 고속열차가 지금 개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 쓰여진 거 보면 이 고속철도, 경, 경심고속철도 이건데, 여기가 2019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680km의 거리를 지금 중국에서 최고로 빠른 속도로 하면 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래, 단동에서 심양 갔다가 심양에서 북경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내려주세요. 네, 예. 이 열차 개요, 이 열차 개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이 이미지를 안 붙였는데, 여기에다 원래, 이 중국의 지금 고속철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지도를 붙이고, 그리고 살짝 이렇게 뭐 내용을 적었는데, 지금 전 중국의 고속철 전체 길이가 3만 5천 킬로라고 합니다. 전 세계 1위라고 하고 2위가 스페인인데 중국의 7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5천 킬로 정도가 스페인에 있고 중국의 3만 5천 킬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 내용을 적었는데 지금 이 제 컴퓨터가 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내려주세요. 아, 이거는 제가 단동에서부터 북경까지 가는 기차를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모두 이 세 가지 이 기차 세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기에서 보면 이거를 제가 이 중국 사이트에서 찾은 거라서 이 중국어밖에 없는데 모두 세 개 기차가 세 개가 있는데 위에 두 개는 고속열차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거는 일반 열차예요. 그래, 이 일반 열차 운행 시간을 보면 14시간 22분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고속열차를 보면 5시간에서 6시간 사이입니다. 위에 게 5시간 4분, 그리고 아래 게 6시간 15분 이렇게 가는데 이 두 열차가 거리가 운행하는 노선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내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는 열차표, 중국의 열차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두 가지입니다. 핑크색 하나, 파란색 하나. 그래, 이 차이점은, 뭐, 이 핑크색은 옛날에 열차표가 빨간색이었는데 지금도 쓰는 데가 있고, 지금 거는 다 이 왼쪽에 파란색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동에서 이 북경까지 가는 열차 이 G3 3678 이 3678편 열차는 이렇게 가는 동선이 이렇습니다. 단동에서 심양에 갔다가 심양에서 부신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 승덕 이 승덕을 통해서 북경에 가는데 이 노선은 전통적인 노선이 아니라 이 노선은 2017년에 개통된 이 철길입니다. 그전에는 다 그 아래 이게 전통적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심양에 갔다가 심양에서 금주로 가고 금주에서 진앙도에서 천진을 거쳐서 북경을 들어가는데 이거는 아주 옛날부터 중국의 제일 첫 열차가 청나라 말기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다니던 철도가 이렇게 있은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부터 이 가는 도시에서 가는 동안 이 경유하는 도시, 이 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 도시의 어떤 관광자원, 이런 관광자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중국에서, 북한에서 신의주에서 중국을 넘어와서 간다, 북경으로 간다 하면 제일 처음에 거치는 도시가 이 단동입니다. 단동. 그래, 이 단동이라는 이 도시를 보면 면적은 뭐 이 정도 된다 하는데 실제 이 면적을 저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15,200평방킬로미터라 이러면 이게 엄청 큰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을 보니까 서울이 7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동이라는 이 도시는 서울보다 20배 정도 되는 이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인구는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에요. 2만 244만 명. 2019년 기준으로 제가 이거를 자료를 검색하고 이렇게 쭉 본 건데 이 단동에서 제일 이 정성희 소장님 이 백두산 평화기행 할 때 제 기억에는 단동만 가면 100% 있었던 코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 압록강 단교. 이 압록강 단교가 이거는 6.25 때 중공, 그러니까 중국 지원군이 참전을 하기 전에 미군이 먼저 포격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이 다리가 이 압록강에서 제일 큰 다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국 지원군의 참전을 막으려고 이 포격을 한 건데, 이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가다가 쭉 잘렸잖아요, 다리가. 이 잘린 다리가 폭격에 잘린 거예요. 그리고 왼쪽의 사진은 이거는 중국 쪽에 다리를 올라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의 사진에 또 왼쪽으로 보면 저기 다리가 하나 있잖아요. 이 다리가 지금 개통된, 지금 이렇게 다니는 다리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예. 예. 그래, 이 압록강 단교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가 주세요. 아, 그리고, 이 단동도 보면 중국에서 관광을 많이 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단동 쪽에 가서. 그래, 여기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넣었는데, 두 번째는 이 항미원조 기념관입니다. 이 항미원조 기념관이라는, 이 항미원조라는 거는, 이 중국에서는 이 6.25 전쟁에 대해서 보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 전쟁을 모두 세 단계로 나뉘어야 된다. 그래, 이 첫 단계가 뭐냐? 6월 25일 날에 시작을 해서, 내전, 유엔군이나 중국 지원군이, 인민지원군이 참전을 하지 않았을 때 이거를 첫 단계라고 보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인천 상륙을 해서 이 북한을 다시 쳐 올라간 이 단계를 2단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단계를 항미원조 전쟁이라고 하는데 50년 10월 25일 날 중국 인민지원군이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1950년 10월 25일부터 항미원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항미원조 기념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중국 지원군이 참전을 한 다음에 그때 이런 박물관 같이 이렇게 되게 잘 해놓은 건데, 이 내부 사진은 이 중국에서 박물관 안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래저래 뒤져봐도 실내 사진이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메인 건물과, 왼쪽에 메인 건물과 오른쪽에 대표적인 뭐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 탑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사진만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수년 전에는 들어가 봤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중국 지원군을 보낼 거냐 말 거냐를 10시간을 논쟁하는 중국 지도부가 하는 그것도 큰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단동에서 이 보면 호산장성이라는 이런 관광지가 있는데 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고구려 박작성이라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위화도 바로 옆에 이런 언덕이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을 중국에서는 호산장성이라 그리 얘기를 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만리장성의 최동단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오른쪽에 아래 사진을 보면 만리장성 같이 산이 있잖아요. 이 만리장성을 가보시면 아시겠는데 이 계단이 만리장성의 계단이 저렇게 이 균형적이 아니에요. 한 발은 엄청 높게 밟고 한 발은 엄청 낮게 밟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균형적으로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이 호산장성 이거는 옛날에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쇠로 벽돌이나 시멘트를 가지고 지은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관광지다 보니까 이 성문도 이렇게 그 왼쪽에 위에 사진 보면 이렇게 크게 멋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왼쪽에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그냥 돌인데요. 이 돌에다 뭐라고 썼냐면 일보가라고 썼습니다. 이 돌 뒤에 저 평원이 보이잖아요. 저 평원이 섬이에요. 북한 섬입니다. 이 강의 너비가 이 저 섬이 북한 소유다 보니까 저기를 넘어가면 북한 땅인 거예요. 근데 이 구간이 거의 1m 조금 넘습니다. 이 강의 너비가. 그래서 일보가 한 발만 걸으면 넘어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 일보가라는 이 관광지도 바로 박작성, 이 호산장성의 그 안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위화도, 이 위화도도, 위화도 회군, 위화도 회군 했을 때 이 위화도인데, 이 위화도, 이 압록강은 지금 중국과 북한의 공동 소유입니다. 강은. 강 위에서 어떻게 다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강 사이에 있는 이런 섬 같은 것들을 보면 80%가 북한 소유라고 해요. 이 섬들이. 그 중에 이 위화도도 그 중에 엄청 큰 섬에 속하는데 이 위화도도 북한 소유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사진이 이게 위화도를 위에서 드론으로 찍은 것 같아요. 이 위화도 근처에서 배를 타고 이런 유람선을 타고 쭉 위화도를 한 바퀴 도는 이런 코스도 있어요. 그리고 심양 그 다음으로 보면 그 다음으로 가는 도시가 심양인데요. 이 심양이라는 곳은 중국의 연영성 성도 성청 소재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여기에서 제가 여기 면적을 굳이 너무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의 웬만한 지역을 보면 다 면적이 크더라고요. 이 인구가 심양의 인구가 831만 명, 2019년 기준으로 831만 명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2009년도에 심양에서 잠깐 실습을 간 적이 있어요. 심양에. 그때까지만 해도 700만 명이라 했는데 지금 이 10년 사이에 보니까 100만 명이 더 넘는 인구가 100만 명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 이 심양을 보면 이 심양에서 이 중국 사람들한테도 제일 대표적인 관광지가 여기인 것 같아요. 심양고궁. 이 심양고궁은 청나라 초기에 청나라의 황궁이에요. 근데 이 황궁인데 지금 이 많은 기자들에서 제가 자료를 지난번에 찾아보니까 이 심양의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심양고궁이 실제 지어진 시간이 지금 아직도 미스터리더라고요. 언제 지었냐, 누가 지었냐.
뭐 누르하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르하치의 그 아들 이 홍차이. 황태극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기재가 뭐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그 원래 이 만주족들이 이런 기재를 안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전쟁이나 이런 데 뭐 없어졌는지 이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제 이 만주족의 이 황궁이 엄청 대단한 그런 괜찮은 그런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9.18 기념관. 이 9.18 기념관이라는 곳은 뭐냐면 이 중국에서 1931년 9월 18일 날 한국에서 자료를 찾으면 만주사변이라고 합니다. 이 일본군이 이 중국 동북지역 심양의 주둔에 있던 이 일본군이 이 우리 군인 한 명이 사라졌다, 실종이 됐으니까 이 중국 군인들이 납치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중국 군용 수색을 요구하는데 중국 군인들이 이를 거절을 하죠. 그래, 이 거절을 해서 전쟁이 유발된 거예요. 그날이 9월 18일이라 이래갖고 중국에서는 9.18 사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18 사변. 그리고 중국에서 보면 이런 만주라는 단어를 지금 점점 적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 위 만주국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만주란 단어를 뭐 역사 교과서 빼고는 지금 실제 생활에서 만주라는 단어를 쓰는 게가 그렇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기념관 이름도 9.18 기념관 이랬는데 역시 이것도 항미원조 기념관처럼 안에 사진을 찍을 수 없다 보니까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까 심양고궁, 그 심양고궁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장시수부. 이 장시수부라는 이 관광지는 중국에서 청나라가 멸망이 되고 그리고 이 공화정을 잠깐 하다가 이 원세계라는 이런 군대를 가진 사람이 다시 군주제를 복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80일 만에 죽는데 원세계가 이 제일 권력이 있던 사람이 죽으니까 원세계 아래 장병들이 손에 군대가 있고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군벌 시기가 들어옵니다. 중국에서. 그래 이 군벌 시기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군벌 시기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었고 지금까지 보면 제일 지금까지 이 군벌 중에서도 이 중국 사람들한테 제일 그러니까 욕을 적게 먹는 군벌이고 오히려 이 중국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군벌이 장장림입니다. 그래 이 장장림 장항량 저택인데요. 장장림 장항량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래 이 장장림 장항량 저택이 있는데 이 저택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왼쪽에 작은 문 보이시죠? 이 문을 들어가면 전통적인 중국 사합원 건물이에요, 여기. 그래, 여기 사합원 건물은 중국에 하도 많기 때문에 이 안에 여기 관광 가는 사람도 사진을 잘 안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만 이렇게 찍었고, 나중에 이 오른쪽 건물을 보면 이런 서양식 건물을 이렇게 뭐 돈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서양식 건물을 집에다가 이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부 사진은 아래 이 호랑이 두 마리 있는 이 내부가 이런데 이 여기는 사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진을 선택한 원인은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국이 그때 이 장장림의 아들이었던 장항량이 일본에 기울이지 않고 중국 장개석한테 이렇게 군대를 다 이끌고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그 결정을 낸 데가 바로 이 아래 호랑이 두 마리 있는 이 서방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를 반대하는 양우정이라는 그런
아버지의 수화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수화는 일본과 손잡아야 된다. 중국 장개석과 손 잡지 말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니까 저 호랑이 두 마리 있는 저 방에서 아버지 수화를 총으로 쏴 죽이고 바로 모든 군권을 가지고 장개석한테 가는 그 제일 의미 있는 방이라고 여기에다가 이 사진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심양을 지나서 쭉 계속 동남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금주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금주. 이 금주는 중국에서 놓고 말하면 공업도시예요. 관광은 거의 생각을 안 하는 그런 도시인데 이런 도시에 이 요심전역 기념관, 이 요심전역 기념관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요심전역이라는 거는 뭐냐? 한국에서는 중국 내전이라고 말하잖아요. 46년부터 49년도까지 중국 이 국민정부와 중국 공산당 정부가 이렇게 내전을 3년 동안 내전을 이 전쟁을 하는데 첫 2년은 완전 국민정부가 압도적으로 이 돈이 많고 무기가 선진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이 공산당을 쫓아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때 모주석이랑 이 중국 지도부가 그냥 이 중국 북방에서 거의 장정, 이마오철리 장정 못지않게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석가장의 서백파라는 곳에서 모주석이 다시 전략적인 발언을 하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동북지역을 먼저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 동북지역을 보면 지금까지 이 동북지역을 장악을 하려면, 파악을 하려면 이 금주만 막으면 우리는 동북을 해방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금주라는 곳에 그 임표 장군을 보내요. 그리고 임표 보고 이 금주에서 무조건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 근데 이 금주라는 이곳을 보면 저 이 왼쪽에 큰 사진을 보면 금주라는 곳이 허벌판이에요. 평원이 많습니다. 산이 적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국민당 군대는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이거를 어떻게 싸워 이기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임표도 여기에서 처음에는 전쟁을 할 때 잘 공격을 안 했대요. 그냥 방어만 하고 이랬대요. 그래서 이 모주석이 뭐라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냐면 임표가 어린애가 저기에서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빨리 그 어린애처럼 뭐 그 어린애니까 뭐 어린애처럼 행동하지 말고 빨리 싸워라 이렇게 해서 이 금주부터 시작을 해서 심양 이런 곳에서 이래 다 전쟁을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옵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래 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 요심전역이 중국 내전의 전환점이다. 지금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요심전역 기념관도 엄청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고요. 그리고 이 진앙도라는 곳은 실제 이 지역도 말 그대로 진황도, 진시황과 연관이 되는 곳이에요. 이 도시가 어떻게 진시황과 연관이 되는가?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진시황이 생각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진앙도라는 이곳이 만리장성의 최동단입니다. 소장님, 한번 아래로 내려주세요. 이게 만리장성 최동단 산해관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 왼쪽에 사진 보면 바다 옆에 바로 만리장성이 있잖아요. 여기가 만리장성의 최동단입니다. 이 만리장성이 이 사진과 같이 제일 동쪽 끝은 바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바닷물에 잠겼어요. 왜 잠겼냐? 이거는 지각 운동 때문에 이 한쪽이 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게 산해관 옹성 문입니다. 산해관 문이에요. 그래 이 산해관 문인데 이 산해관을 중국의 제일 동쪽에 만리장성의 관이다 이래갖고 천하 제일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되게 만리장성 놓고 말하면 되게 의미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진앙도라는 곳도 보면 이 진앙도까지 오면 여기가 하북성이라고 하는데 이 하북성은 그냥 중국에서 보면 공업이 엄청 발달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랑 이런 게 좀 발달이 안 됐는데 이 진앙도에 이 북대하라는 이런 곳이 있는데 이 북대하라는 곳은 해수욕장으로 유명합니다. 이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에 지금은 이보다 훨씬 좋은 해수욕장들이 많은데 옛날에 북경과 제일 가까운 해수욕장이다 해서 많이 유명해진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국 역대 지도부 사람들이 등소평이나 모주석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휴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역은 천진. 이 천진이라는 곳은 중국에서 엄청 유명한 곳이지요. 북경의 바로 옆에 북경의 동남쪽에 위치한 이런 도시인데 중국의 4대 직할시 중에 하나예요. 천진. 그래 이 천진이라는 곳은 어, 천진은 소장님 그 내려주세요. 지금은 보면 이렇게 좀 엄청 멋있는 이런 야경도 괜찮고 이런 도시인데 이 사진은 천진의 대표적인 건물 두 개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빈강도라는 이 천진 빈강도라는 상업거리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천진지안이라는 이 그 대관람차 여기가 있는데 이 천진이라는 이곳은 중국의 그 어느 지역과 달리 전체 도시가 조금 삐뚤었어요. 그래서 이 천진에서 길을 물어볼 때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어떻게 갑니까 하면 천진 사람들은 동쪽으로 가세요, 서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한대요. 전체 도로가 다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 천진이 전체 도로가 다 비뚤게 된 원인이 저 이 오른쪽에 이 대관람차 보면 그 아래 강이 있잖아요. 이 강이 서북 쪽에서부터 동남쪽으로 사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강을 중심으로 만든 도시라서 조금 전체 도시가 비뚤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이런 원세계 고급, 이 원세계가 한국 역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데 이 원세계가 있던 집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집이 저도 몇 년 전에 여기 가보기는 했는데 이번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 원세계 고거를 이 집을 지금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이 집을 사서 2층은 관광지를 만들었고 1층은 식당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세계가 잠시 천진에 있을 때 이런 독일식 건물을 지은 이런 원세계 집이 천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남계대학, 아니 남계중학, 이 남계중학교가 보니까 이 중국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그 중점 학교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했는데 이 왼쪽의 사진은 이거는 남계대학교 제일 최초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지금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제 얘기 들리죠? 예, 이 남계중학은 주얼레가 나온 중학교입니다. 남계중학교에서 이제 주얼레가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오사운동을 주도했고,
그 이후에 이제 파리에 유학 갔다가 귀국해가지고 이제 모택동을 만나서 중공당을 건설하죠. 그 유명한 천전에 가면은 남계중학이 있습니다. 자, 윤정호 선생 안 들려요? 제가 계속 설명할게요. 이제 천진에서 버스로 2시간을 가면은 북경이 나옵니다. 북경이 이제 중국의 성인데요. 여기가 바로 이제 만리장성.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죠. 지금 최근에 이제 위챗에 검색을 해보니까 이 중국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연휴 때 만리장성을 가는 관광객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북경이나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북경은 지금도 이제 성과 성을 이동하면은 격리 조치를 당하는데 같은 성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관광은 허용이 되고 있는가 봐요. 여기가 이제 자금성입니다. 여기가 이제 아까 심양의 고궁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이제 후금 때 이제 지어진 고궁에서 잠시만 기다리세요. 바로 이제 이 자금성으로 청나라 수도 궁을 이동하죠. 여기 가봤더니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좀 아기자기한 맛은 우리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떨어지더라고요. 제 느낌은. 이 화원은 이 중국의 북경의 서북 쪽에 위치한 원래 황제의 별장이에요. 이 별장인데 근융 황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년 전에 이 어머니의 생일을 기념해서 지은 별장이라고 합니다. 그래 지금 이 화원에 보면 이 호수가 엄청 큰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를 항주의 서호를 모방해서 인공적으로 판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적으로 판 호수기 때문에 이 호수 깊이가 평균 수심이 1.5m입니다. 깊지는 않아요, 호수가. 그런데 이를 나중에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 인해서 이 화원이 불이 나요. 약탈할 것 다 약탈하고 불이 나고, 그리고 이 불이 나니까 중국 청나라 정부에서 이 별장을, 이 화원을 포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포기하겠는가, 그냥 버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중국 역사에서 정치적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여성분입니다. 서태후라고. 그래 이 서태후가 이 화원을 복원을 하자, 우리가 이 복원을 하자. 그래 이 복원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많은 신하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가 해군이 부족하잖아. 해군이 좀 부실하니까 지금 이 화원에 그 호수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해군 훈련을 하자, 이렇게 해서 엄청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화원을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원을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엄청 많이 쓰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 아까 강성우 선생님 얘기하신 그 청일전쟁, 이 청일전쟁의 군사자금을 가져다가 이 별장을 복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청일전쟁에서 아주 비참하게 군함이 그때 14대 10이었대요. 중국에 12척의 군함이 출전을 했고 일본에 14척의 군함이 출전을 했는데 완패를 당하는 거죠, 청나라가. 일본 군함은 14척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중국 군함은 12척이 다 침몰을 합니다. 그 원인이 돈을 다 가져다 이거를 복원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전쟁에서 졌다. 그래서 이 화원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화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 그 천안문 광장,
이 천안문 광장, 그 다음에 이 천안문 광장을 넣었는데, 이 천안문 광장을 이 전체적인 이 드론으로 찍은 사진을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그래, 이거를 왜 위에서 찍은 사진이 없나, 이래 검색을 해봤더니, 이 천안문 광장에서 서쪽으로 500m만 가면 중남해입니다. 시진핑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법적으로 드론을 못 띄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안문 광장의 핵심적인 건물 이 5개, 6개인데 하나를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이 모두 6개인데 이 5개 넣었으니까 5개를 설명드릴게요. 그 왼쪽에, 맨 왼쪽에 위에 사진은 이게 천안문 광장, 천안문 성도입니다. 여기는 TV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건물은 이거는 천안문 광장 맨 중간에 있는 건물이에요. 모주석 기념당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저도 사실 여기 안에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안에는 그 모주석 시체를 이 내장을 다 제거하고 표본으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전시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 여기에 들어가 보려고 그랬는데 항상 갈 때마다 줄을 너무 많이 서니까 줄 서기 귀찮아서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에 사진, 이 중간에 위에 사진, 이거는 천안문 광장의 정동쪽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중국 국가박물관이에요. 이 국가박물관, 여기에 중국에서 최고로 큰 박물관이다, 역사박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제가 그냥 한번 다 쭉 둘러보자 하고 둘러봤는데, 최고로 시간이, 그러니까 최고로 빨리 볼 수 있으면 4시간 정도면 이거를 다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사진을 보면, 이거는 천안문 광장의 제일 남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정량문. 이 자금성 앞에 원래 문이 9개가 있었대요. 천안문, 정량문, 이런 그 성루같이 생긴 게 9개가 있었는데, 천안문 광장이라는 거는 정량문과 천안문 사이를 지금 새로 만든 광장을 천안문 광장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량문이라는 것도 이 전체적인 이 천안문 광장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건물이라기보다 제가 아까 6개가 있다 했는데 왜 5개인가 지금 잊어보니까 이 서쪽의 것과 제일 중간에 게 또 같이 있네요. 이 우뚝 솟은 이거는 인민영웅기념비라고 합니다. 저 아래에 보면 1840년 아편전쟁부터 중국에서 1840년 아편전쟁부터 1949년도까지 100년 동안 외세 침략을 받고 전쟁을 했던 그런 역사 자료들을 조각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뒤에 건물로 보이는 게 집이 저게 인민대회당입니다. 저거는 천안문 광장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당공원. 이 천당공원이라 하면 이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북경을 대표하는 곳이 천안문이나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이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만리장성과 천안문 광장은 중국을 대표하는 거고, 북경을 대표하는 거는 이 천단이더라고요. 천단공원. 그래, 이 천단공원이라는 거는 옛날에 명나라, 청나라 때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임금이 여기에 와서 제사를 지내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정월 대보름에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황제가 황제 자리에 올라갈 때, 등기할 때, 저 오른쪽 위에 저 동그란 이 원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심에서 하늘에 절을 하고 제사와 비슷한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으로부터 이 나라의 황제가 된다, 이런 거를 하는 곳입니다. 이거를 원단이라 그리고요. 그리고
그 아래 사진은 이거는 회음벽이라는 곳인데 이것도 천당공원의 하나의 되게 유명한 곳인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 회음벽도 원형입니다. 그래 이 오른쪽 아래 사진과 왼쪽 사진은 정월 대보름에 쓰던 곳이고 오른쪽 위에 사진은 황제가 될 때 쓰던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 13릉 이 명 13릉에 명 13릉 정릉 이렇게 썼는데 명 13릉이라는 거는 뭐냐면 명나라 13명의 황제의 무덤입니다. 근데 이 중국의 황제 무덤은 특히 명나라 때 무덤이 규모가 제일 큰데 이 왼쪽의 사진을 보면 저 뒤에 산이 보이시잖아요. 저 산이 무덤이에요. 산이 아니고 저게. 그래 이 그 명 13릉 정릉이라는 거는 명나라 13번째 황제 만력 황제의 무덤인데 이 명 13릉도 이 북경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지인데 왜 13개 릉 중에 정릉 이 만력 황제의 무덤을 이렇게 넣었냐면 오른쪽에 위에 사진을 보면 이 명 13릉 정릉이 지하궁전이 오픈이 됐어요. 이 지하궁전의 사진이 그 오른쪽 위에 사진이에요. 이거는 중국 정부에서 60년대에 이거를 그냥 파헤쳐서 지금 관광지로 만든 건데 이것도 역시 역사학자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거를 왜 파헤쳤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여기는 중국의 798 예술거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옛날에 798 예술거리라는 거는 80년대까지만 하여도 이게 왼쪽 사진을 보면 뭐 이 벽에다 그래픽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 그리고 위에 보면 살짝 공장 분위기가 나잖아요. 여기가 원래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 총기를 만드는 이 그 군대에 제공하는 총기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 번호가 798번 공장이라서 지금은 798 예술거리라고 했는데 그 공장을 80년대 중국의 경제가 막 발전을 하면서 이 도시가 점점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외곽에 있던 이 공장이 특히 그 총기를 만드는 공장이 시내랑 너무 가깝게 돼서 이 공장을 그대로 두고 이 798번 공장을 다른 데로 옮겼다고 해요. 그래 이 공장을 옮기고 이 공장 자리를 예술인들한테 그냥 이렇게 남겨준 겁니다. 여기에서 니들이 예술을 해라. 그래서 이 예술을 이렇게 했는데 저도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는 좀 많이 다녔는데 뭐 요새 가보니까 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승덕 이 승덕이라는 곳을 보면 이 승덕이라면 이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이 승덕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열하일기 박지원의 열하일기의 최종 목적지가 승덕이에요. 열하 이 승덕인데 면적을 보면 엄청 큰 면적입니다. 이 여기에서 이 승덕이라는 곳에 제일 대표적인 건물이라기보다 제일 대표적인 여기도 관광이 엄청 발달한 곳인데 비서산장 이거는 청나라 황제들이 여름이면 거의 대부분 여기에 와서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여름이면 엄청 시원합니다. 여기가. 그래 이 오른쪽에 보면 이 열하라는 그런 비석도 있고 한데 저 왼쪽에 저 사진을 보면 이게 비서산장이 엄청 커요. 이거를 다 둘러보는데 이 비서산장이 거의 자금성의 한 20배 정도 될 거예요. 그래 이 그 비서산장의 20배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거기에서 대표적인 지역은 아닌데 왼쪽에 이 사진은 뭐냐면 연우루라고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쓸 때 열하일기 그 이 사신
박지원 그때 사신단으로 나갔을 때 이 근룡 황제가 이 조선 사신단을 만났던 곳이 이 왼쪽에 이 건물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 연우루라는 건물. 그래서 이거 이 두 사진을 여기에다 넣었습니다. 하나는 열아라는 이 글자가 새겨진 이 비석과 연우루 이거 두 개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 중국에 보면 이런 대형 쇼가 되게 유명해요. 이 대형 쇼가 되게 유명한데 이 승덕의 대표적인 이 쇼가 이 강희 대선 쇼라고 했는데 거의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이거는 뭐 이런 쇼들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기에 가면 이 무대 스케일과 그리고 이 시각적인 충격 이런 조명 이런 데서 이 되게 돋보이는데 이런 대형 쇼가 중국에서 보면 장르가 없대요. 왜 장르가 없냐? 여행을 하는데 한 개 장르를 딱 넣었다 그러면 너무 대중적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대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이해를 하게끔 그냥 딱 보고 시각적인 충격을 받게끔 이런 쇼를 만드는데 승덕에는 대표적인 쇼가 이 강희 대선쇼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빼고 중국에 뭐 이런 쇼가 엄청 많습니다. 북경에 가면 뭐 금요왕조 쇼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장가게에 가면 뭐 천무호선 쇼. 그래서 이 이런 쇼 중에 하나를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 승덕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 승덕이라는 곳이 또 중국에서 뭐로 유명하냐면 중국의 표준어가 승덕 사투리를 중국에서 표준어로 지정을 한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중국 동북 사투리가 표준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승덕 사투리가 중국의 표준어다 이거예요. 끝입니다. 김교수 고생했습니다. 직접 가보지를 못하고 미리 이 온라인으로 일단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개성을 지나서 사리원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안주를 거쳐서 신의주를 가면 압록강 대교가 있습니다. 압록강 철교를 건너면 그것이 단둥인데 옛날에는 이제 일제 때는 안동이라 그랬습니다. 안동. 거기서부터 이제 심양까지가 1시간 반 고속철로 2시간 정도. 심양에서 이제 북경까지 2시간 반 내지 3시간 이렇게 이제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논스톱으로 달리면은 한 7시간 만에 당도하는 이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이 반도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휴전선 DMZ라는 것이 원안에 사무친 우리 의식과 마음과 모든 것을 갈라놓은 정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종식시키고 철도부터 깔고 열차를 타고 달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부터 뭐 간략하게 질문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여기는 베이징 북경에 이원자 선생님 아니라 베이징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하실 말씀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은 그 단둥에서 북경 가는 구간의 주요 도시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는데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손을 들어주세요. 통일충남연합 이 최만정 대표가 유라시아 대륙을 1년 동안 여행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책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얘기 좀 한번 해주실랍니까? 아니 무슨 저 여행하는 지금 그 프로그램 아닌데 어쨌든 요즘 못 다니니까 이렇게라도 들으니까 재미는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을 만약에 기차를 타고 간다면 여기 있는 것을 구경하면서 가려면
미리 좀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주변에 내렸다가 가면 또 뭐 저기 뭐야 숙소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숙소 같은 경우 있으면은 하나 정도 해서 아니면 응원을 갈 때 또는 응원 올 때 이렇게 이제 그 나머지들은 열차간에서 설명하고 듣고 상징적인 데를 하나 내려서 이게 네.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단동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원래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그 당나라가 안동도구를 두었던 곳이 거기 그 안동이라고 계속 불렸던 지금 단동 거기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특히 또 이제 조중 전 저기 항미 원조 전쟁이라든지 또 이런 게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래서요. 그래서 잘 계획해서 다녀오십시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베이징의 정원순 선생님 들립니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잘 베이징이 어디에 들었습니다. 사십니까? 저 베이징에 살아요. 베이징에 30년 살았어요. 베이징 어느 구에 삽니까? 왕징에 살아요. 왕징. 왕집이면은 한국으로 서울로 말하면 명동인데, 그죠? 안녕하세요. 네, 베이징에 사는 정원순이고요. 지금 잠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와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 한국에 그리고, 지금 네, 오셨구만요. 네, 그리고 설명은 잘 들었고요. 네, 그 나름의 이거 저기 일정에 따라서 설명 굉장히 잘해주고 구석구석 갔는데 약간 좀 일정이 조금 저하고는 조금 안 맞은 것 같고요. 네, 그 아까 오는데 그 어디지? 난동으로 오셔가지고 거기 일정 중에서 오는데 거기 정말 그 가봐야 할 곳이라고 제가 추천을 한다면 거기 아까 진앙도 있죠. 거기 그 노룡도라는 그 만리장성이 시덕되는 곳 그곳에 한번 가보기를 꼭 권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북경에 들어오면 북경에 지금 뭐 아까 이화원도 나왔고 또 자금성도 나왔고 그리고 만리장성도 나왔는데 이왕이면 그 만리장성도 8달령으로 갈 게 아니라 그 요새 새로 생긴 제 그 고북수진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고북수진이라는 호텔을 지나서 사마대 장성을 지나서 그리고 거기 그 아까 말한 열하일기 거기도 한번 갔다 오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그 조선 사신들이 왔던 장소가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 연일루는 원래 거기 그 환주거거를 거기서 찍었어요. 옛날에 그 왕의 딸이라 그래가지고 왕의 딸 그 촬영을 했던 곳이고 우리가 갔던 거는 그 거기에 그 뭐 판첼라마가 오셨던 그 뭐 저기 티벳에 그 불교가 모여있던 거기에서 온 선물이라든가 불교 성이 있는 거기 그 저기 뭐죠? 그 라마의 그러니까 티벳의 그 폼포탈라궁. 예, 포탈라궁을 이게 잠깐 축소해서 만든 곳이 있고 그 옆에 또 하나 있어요. 조그만데 판찰라마라 가지고 거기 그 판찰라마 궁에 가면 그쪽에서 그 조선 사신들이 와가지고 잠은 거기 문교 그 향교 거기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그 왕도 아니고 그냥 사신을 와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하고 북경에 오시면은 제가 지금 올림픽을 보러 오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곳은 그 북경에서 좀 한 4시간 버스 타고 4시간 5시간 걸리는 곳이에요. 장가구라는 곳인데 그리고 저기 베이징에서 거기 그 하북성 끝에 쪽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보면 링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링산. 근데 링산이 2303m의 높은 산인데 저희는 거기 가서 매일 가서 말을 타요. 승마를 해. 그래서 초원을 승마를 하는데 요새 거기 동계올림픽 한달 해가지고 거기를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연 거기 스키장이 있고요. 그 옆에 그 장가구라는 곳에서 이제는 거기서는 야외 그 스키를 타고 실내는 이제 베이징에서 하는 거로 결정이 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 너무 좋아져서 베이징에서는 지금 거의 다 코로나 그 주사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2차까지 맞아서
지금 뭐 활발하게 하고 올림픽을 준비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는데 글쎄요, 그건 아직 저는 뭐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감염 주사를 아직 못 맞아서 네. 맞고 들어갈까 생각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잘 실현이 돼서 베이징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베이징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같이 가서 그 장가구라는 데 가서 같이 응원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그 올림픽 할 때 그 진앙도에서 한번 축구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겼었는데 2008년 올림픽 때 저희가 그 거기 북경의 교민들이 응원을 가가지고 굉장히 차가 그때 10대가 갔어요. 네. 네. 현대에서 그 차를 보조해주고 저희 한인들이 가서 응원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 2020 그죠? 2022년 2월 네. 달에 네. 하는 거기에 그 아마 북경에서 한인들이 차를 가지고 아마 거기 응원을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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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11분인데요. 아까 이제 윤정우 해설가가 고구려 박잘성을 중국 호산장성을 이제 중국에서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만리장성의 최동단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은 완전히 역사 왜곡이고 천리장성의 끝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학계의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고구려 박작성이 맞고요. 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최근에 지은 게 아닙니다. 관광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보수공사는 했겠지만 오래된 고구려 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덕에 이제 박지원이가 이제 가서 북경에 갔더니 쉬러 가서 이제 성덕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박지원 실학가의 박지원의 손자가 박규수입니다. 박규수가 이제 평양 감사를 하고 있을 때 신미양요가 일어났어요. 1871년입니다. 그래서 대동강을 따라서 미국 놈들이 쳐들어올 때 박규수가 민관이 합동을 해가지고 배를 수장을 시켰어요.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도 똑같이 북미 대결 과정을 보면은 북쪽이 결코 굴하지 않고 맞짱을 뜨고 있다는 점에서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측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늘 그 48분이 참여하셨어요. 48명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실 말씀도 많았을 텐데 시간상 또 온라인 공간상 제약이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아쉬운데요. 저기 누구 한 말씀 하시려고 손 들었습니까?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럼 박수로 스크린샷을 하나 찍고 자, 박수를 쳐주세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